예, 알겠습니다. 좀 김건희 씨 얘기를 한번 해봐야 되겠는데요. 통일교 쪽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 이것도 형이 상당히 좀 낮았죠. 예. 어쨌든 1년 8개월을 선고받은 김건희 씨가 법원에 항소 이유서를 제출했습니다. 예, 제가 항소 이유서를 한겨레에서 단독으로 보도를 했는데 이걸 소개하는 것이 맞나라는 고민이 들 정도로 사실 궤변으로 점철돼 있는 그런 항소 이유서이기도 합니다. 이제 특검에서 이제 항소를 했으니까 항소를 안 할 수가 없었겠죠. 예, 맞습니다. 그 김건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한 30쪽 정도 달하는 항소 이유서인데요. 금품 수수 사실관계 자체를 부인합니다. 이 부인을 하면서 정치인의 배우자로서 선거 때 도움을 주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본인이 인사치레를 한 것에 불과하다. 이게 큰 맥락입니다. 인사치레로 이제 샤넬 가방 뭐 이런 것을 받았고 또 본인은 그것과 관련돼서 답변을 해준 것이다. 뭐 일이 잘 진행될 것이다. 또는 준이 고맙다. 이런 이야기들 한 것이다. 이런 오간 내용을 전체적으로 인사치레라고 표현한 것 같습니다. 그게 최소 알선수재 아닌가요? 그게 최소 알선수재. 근데 아마 저는 이렇게 살아온 것 같아요. 검사 부인 시절, 고위 검사 부인 시절도 이렇게 살아온 것 같아요. 이게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누리는 인사치레구나. 결국은 이 사람들의 그 대통령이 된 목적은 권력을 향유하고 전리품을 챙기기 위한 것이고 나는 왕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행위는 법적으로 전혀 문제없다라는 생각을 저는 가졌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샤넬하고 그라프 목걸이는 그러니까 샤넬은 받은 걸 인정하고 그라프 목걸이는 받은 거를 인정을 하지 않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샤넬 가방부터 말씀을 좀 드리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재판부가 말하자면 잘못 판단을 했다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재판부가 이렇게 판시했습니다. 피고인이 통일교 관계자인 윤영호의 청탁을 대통령에게 전달해 실현하려고 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는다라고 판시를 했으면서도 동시에 유죄 판단에서 대가관계를 인정을 모순된 판단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제 이거를 법리적으로 분석을 할 수도 있는데 그냥 정치부 입장에서 해석을 해보자면 대통령에게 전달해서 실현할 필요가 없었겠죠.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미 부의제로였기 때문에 본인이 물론 그 법무부 장관에게도 직접 본인의 사건을 이야기할 정도니까 부의제로 불리면서 대통령실이면 대통령실, 각 부처장관이 부처장관에게 직접적으로 연락했다는 정황들이 무수하게 발견이 되지 않았습니까? 비하폰을 갖고 있죠. 그렇죠. 비하폰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고려해 보면 본인이 아마도 지금까지 언론 보도라든가 지금까지 정황으로 밝혀진 특검이 밝힌 부분에 대해서 완전히 무시한 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나라는 좀 생각도 좀 듭니다. 특검이라든가 재판부 둘 다 이게 출발이 국정농단이라는 것을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뇌물죄로 해볼까 말씀하신 뇌물죄로 하려니까 공무원이 아니니까 안 되니까 그럼 알선수재로 갈까. 그러니까 이게 알선수재로 가니까 구체적 대가성이 입증 안 된다. 그럼 정치자금법으로 가야 되나? 근데 정치인도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애매하게. 그렇죠. 이거 진짜 이것도 역시 또 단세포 판결인 거예요. 직권이 없으니까 직권 남용도 안 되고. 그렇죠. 네. 공무원이 아니니까 이제 뇌물죄가 안 되고. 네. 그럼 알선수재를 해야 되는데 이게 구체성이 대통령과에 떨어지고 그렇게 되니까 다 무죄 이렇게 되는. 그렇죠. 이게 진짜 단세포 판결인 거죠. 여기에는 저는 뭐 특검도 굉장히 큰 문제점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옛날부터 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그 영부인의 법적 지위 구성 문제는 좀 이번 기회에 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재는 영부인은 법적으로는 그냥 민간인인 거죠. 민간인인 거죠. 근데 그렇게 따지면 최순실은 너무 억울하죠. 최순실 억울하죠. 영부인도 아닌데 경제 공동체가 돼가지고 그런 뭐 징벌을 받았는데 이렇게 치면은 이번에 특검도 뭐 권력 공동체 또는 뭐라고 합니까? 국정 운영 공동체. 이렇게 끌고 갔어야죠, 사실은. 그렇죠. 뭐 온갖 얘기가 다 나오잖아요. 인사는 뭐 반반으로 하기로 했다느니 뭐 실제로 사실은 오히려 대통령 위에 있었으니까. 대통령실 안에 본인이 직접 꽂아놓은 행정관들이 무수히 많았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확인된 것만 10수명이고 그 이상이라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심지어는 수석하고 비서관 같은 경우에는 표시가 나니까 수석하고 비서관은 빼고 주로 그러니까 국장이라고 불리는 행정관 중심으로 해서 실제 실무자들을 본인이 직접 임명을 했고 그 안에는 무속과 관련된 분도 있었던 것은 이미 알려져 있기 때문에 억지로 뭐 해보면 공무집행방해라도 해결되지 않나요 이게? 그렇죠. 총리실 비서실장도 서희건설 사위. 그렇게 이게 출발이 잘못된 거예요. 특검이나 재판부가 이게 국정농단 사건이라는 이 전제하에서
가지를 치고 거기에 대해서 찾아가야 되는데 개별적으로 그래프 받았다 뭐 받았다 이렇게 하면서 있지 않습니까? 뇌물죄를 가지고 형량을 높이려고 하는 그런 저는 이 시도가 아니었나라고 자꾸 의심이 듭니다. 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그 샤넬 가방이라든가 그라프 목걸이와 관련돼서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저 개인적으로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샤넬 가방의 경우에는 그 가격과 청탁 실현을 위해 소요될 비용인 정부의 공적 개발 원조 규모 사이에 차이가 크다. 그러니까 샤넬 가방은 한 1,200만 원입니다. 1,200만 원인데 네. 이게 ODA 규모는 이제 수십억 수백억이니까 네. 어떻게 그 1,000만 원짜리 그 가방 받고 이걸 해주냐 네. 이런 거죠. 이건 자기 돈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자기 돈이 아니니까. 이거는 본인이 무죄라고 주장을 이런 말로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건 법 이전에 좀 비상식적인 부러움이 없는 거죠. 예. 그 받았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 그러면? 받았다는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거예요. 예, 1,200만 원짜리 가방을 받고 ODA를 그러니까 공적 개발 원조에 대해서 우리가 했다 치자. 그런데 그게 말이 되냐라고 되묻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실제로 ODA 규모를 확장했잖아요. 이게 반복적으로 공식적인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윤석열과 그 윤 전 본부장 그 통일 관계자가 독대한 뒤 일주일 만에 외교부가 국정과제 이행계획서를 발표를 하거든요. 이때 아프리카 ODA가 2배나 증액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부터 시작해서 뭐 동남아 쪽 그쪽도 그 늘리지 예, 않나요? 맞습니다. 캄보디아 예, ODA. 같은 해 이제 12월에는 아예 차관 지원이 승인이 되기도 하고요. 그 차관 지원 한도액이 15억 달러에서 그러니까 2020년까지 15억 달러에서 26년까지 30억 달러까지 크게 증액이 된 거죠. 그죠. 그게 캄보디아 그거 예. 통일교가 캄보디아에서 그 이제 통일교 공원 파크 그거를 이제 만들려고 했던 거죠. 예, 이렇게 직접적으로 밝혀진 내용이 있는데 샤넬 가방하고 ODA하고 값이 맞지 않아서 나는 무죄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을 보니까 야 이렇게 우겨도 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구나라는 생각도 값이 들어요. 맞으면 매매 아닌가요? 그럴 수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근데 김건희 씨가 이제 옥중에서 뭐 손편지를 쓰고 그랬다는데 이걸 누구한테 보낸 거죠, 이게? 김건희 씨가 본인 아프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예. 지금 화면으로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만 아주 쌩쌩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지지자들에게 옥중 편지를 보낸 겁니다. 지지자들. 예. 그러니까 꼭 편지지인데요. 예, 꽃편지지인데다가 지지자들한테 이런 옥중 편지를 보내는 거는 제가 정치인 말고는 처음 보고 이것이 공개되고 이렇게 회자되는 것도 처음인 것 같습니다. 사실상 야 이러다 정치하는 거다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인데. 정치를 하려고 했죠. 그게 힐건이 프로젝트잖아요. 예. 그게. 아니 뭐 할 수도 있죠. 1년 8개월이면 살고 나와서 또 다음 총선에 출마할 수 있습니다. 네. 예, 약간 끔찍한데요.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김건희가 수감돼 있는 서울 남부구치소로 직접 서신을 보내는 일부 지지자들한테 자필로 편지를 일일이 다 보낸 겁니다. 자필로 보내면서 오늘은 일요일 저녁 8시를 향해 가는데 두어 시간 전에 굵은 함성이 들려 눈물을 흘리고 말았다. 구치소 앞에 그 이제 시위. 예. 그렇게 얘기하면서 손을 흔들어 소통하고 싶지만 창이 전부 통제되어 어쩔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뭐 제가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만 이게 반성을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최소한 나온 사람들이 어떤 정치적 성향을 갖고 있던 간에 그 사람들한테 미안함이라도 표현을 하는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없습니다. 건의사랑 뭐 이런 데인가 보죠.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인상적인 부분은 하나님께서 꼭 지켜주실 거라 기도를 한다. 뭐 이러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말할 수 없이 감사드린다. 이런 하나님이라는 말을 거듭 계속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인이었어요? 왜 예전에 저기 윤석열 그 후보 시절이었네요. 네. 우리 와이프가 구약 성경을 다 외운다고 그랬었죠. 그게 이게 이제 보통, 허위사실 유포 아니냐라고 했었죠. 보통 2단으로 넘어갈 때는 구약 성경을 외우고 시작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불가능한 얘기 아닌가요? 그거를. 예. 그래서 사실 이 편지를 해석하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자신의 정상성을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 나는 정상적이고 나는 기독교를 기반으로 하고 있고 나는 지지자들의 당신의 지지들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고 자 나가서 보자. 이렇게까지 간다면 저는 이렇게 논리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과한 게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팀 김건희가 팀 윤석열보다 재판을 더 잘 진행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적절한 그렇죠. 수준의 동정심도 유발하고 예. 약간이라도 반성하는 척도 하고 그러면서 본인의 그 뭐라고 합니까 소신, 정당성 이런 것도 만들어 가서 향후에 형이 짧아지면 나와서 다른 활동서 할 수 있는 근거도 만들고 그런 부분에서 훨씬 전략적이네요. 김건희 그렇죠. 말 들었더라면 윤석열이 개엄 안 했을 수도 있었겠네요, 진짜. 이게 굉장히 전략적인 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러니까 지지자 중 한 명이 이 전문을 페이스북하고 유튜브로 공개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굉장히 고화질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기자들이 잘 쓸 수 있게 아주 깔끔하게 편집을 해서 올렸고요. 그래서 이거는 의도적인 메시지로 읽힙니다. 네, 특히나 설 민심을 겨냥하는 것으로 보이기도 그렇네요. 하고요. 설 앞두고 이제 그 윤호개인 세력이라든지 예. 또는 이제 건희 사랑이라든지 이쪽에다가 일종의 메시지를 설 메시지를 보낸 거네. 예, 매우 전략적인 판단으로 보여서 정치부 입장에서 기자 입장에서 자꾸 그렇게 해석을 하게 되네요. 예. 유시민 이후에 항소 이후서가 또 한번 히트를 치네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게 국민의힘 소식인데요. 국민의힘이 6.3 지방선거 공천관리위원장으로 이정현 전 새누리당 대표를 내정했습니다. 사실 어제 그 오전에 그 회동 불참 소식이 워낙 커서 이게 좀 묻힌감이 있는데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발표가 된 겁니다. 장도연 국민의힘 대표가 직접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정현 전 대표는 우리 당 당직자 출신이고 지역주의 벽을 용기 있게 허물어 온 존경받는 정치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특정 계파에 얽매이지 않고 당의 외연을 확장해온 정치적 궤정 그리고 우리 당이 지향하는 공천의 지향점과 합치한다 이야기하면서 공천관리위원장으로 이정현 전 대표 이렇게 선임했습니다. 그 평론가님 이게 공관위원장에 이정현 전 대표를 임명한 거 왜 그랬나요? 일단은 이 중앙당 공관위가 주로 시도당 시도지사 그다음에 전략공천에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그러니까 광역단체장, 네네. 예. 네, 광역단체장하고 이제 기초단체장이라도 기초단체장. 전략공천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데 쉽게 말하면 가장 알짜 자리입니다. 지금 야당 대표가 그 자기가 공천권을 행사하더라도 질 가능성이 높은 곳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길 곳을 챙길 수 있는 좋은 자리에 이분을 이제 배치했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일각에서는 얼마 전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장동혁 그 단식하는 와중에 와서 단식 중단, 빛과 같은 속도로 바로 중단했지 않습니까? 혹시나 한동훈 찾아올 수 있으니까 그렇습니다만은 그런 연유도 있고요. 사실은 우리 이정현 전 의원이 윤석열 정부에 굉장히 호의적이었습니다. 제가 그렇죠. 아는 바로는 저 지금 검색하다가 말았는데 지방시대위원회라는 곳에 출근하듯이 뵀다라는 이야기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윤석열 정부에 상당히 호의적이고 그 궤를 같이 했고 그리고 윤석열 내란에 관해서도 어떤 특별한 반대 입장을 밝힌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 역으로 뭐 사적인 영역입니다만은 어디 뭐 유튜브라든가 이런 데서는 그 긍정성을 이야기한 적도 있다. 나갔죠.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정현 전 대표를 이제 주로 이제 친박으로 네. 이제 분류를 하는데 이제 예전에 대변인도 했고 이제 대변인을 떠난 뒤에도 한동안 그 박근혜 전 대표의 대변인 격인 이정현 의원은 뭐 이런 핵관이죠. 식으로 뭐 그렇게도 많이 했고 예. 실제로 정무수석도 했고 홍보수석도 네. 했고 그리고 KBS에다가 그 압박을 넣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 기사 내려달라고 뭐 그런 네. 얘기도 했었고 세월호와 관련돼서요. 그렇죠. 그래서 친박의 핵심 중에 핵심이었는데 사실은 이제 대통령 그 탄핵 이후로는 그 굉장히 소원해지면서 그 자리를 사실 유영하 맞습니다. 의원이 네네. 차지했고 사실 이정현 전 대표는 이게 박근혜 그 전 대통령과 상당히 좀 떨어져 있고 지금은 오히려 사실은 이정현 전 대표는 친박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윤어게인 제가 검색을 윤어게인 쪽에 해보니까요. 지방시대위원회 부위원장을 했네요. 네. 윤석열 정부 때. 그 위원장이 대통령일 텐데 아니요. 위원장은 이제 다른 분이셨는데 네. 위원장이 아마 제가 알기로 교수 출신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이제 부위원장 하면서 정부와의 가교 역할이라든가 조정도 하고 그다음에 본인이 또 지방선거에 출마를 했습니다. 그렇죠. 2022년도에 지방선거 출마하고 예. 계속 안 됐죠. 뭐 순천을 끝으로 이제 더 이상 되지는 않을 그래서 겁니다. 이제 예. 그 과정 속에서 호남 발전론 관련해서 윤석열 정부와의 어떤 통로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지 않았나 뭐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실제로 그렇기도 하고요. 윤석열 같은 경우에는 그 헌재 탄핵 심판 최종 변론 이후에 윤석열이 그렇게 탄핵 심판 최종 변론한 이후에
이정현 전 대표가 고성국 TV에 출연해가지고 이런 말을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억하시는 분들 많이 있으시겠습니다만 그 탄핵 반대 3.1절 집회가 있었는데 그 집회에 참가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여러분은 자유를 지키는 수호자이자 한 분 한 분이 숨은 영웅이다. 여러분이 이순신이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윤석열이 옳았다. 그리고 우리가 이긴다라는 이야기를 거듭하면서 여러분이 이순신 덕수이 씨 종친회에서 이거 항의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어찌 보면 선동과 가까운 말들을 거듭 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윤석열에 대해서도 아주 분명한 지지를 했는데 특히 헌재 최후 진술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저렇게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대한민국 구석구석에 암적 존재들이 가득 차 있다는 것을 말하고 대통령의 입에서 구체적인 사례들을 들다 보니까 머리끝이 섰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계몽령 논리 있지 않습니까? 이걸 그대로 설파하는 이런 이야기들 좀 해서 이거는 분명히 윤호개인의 임명이다라고 이렇게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이정현 의원이 이제 고향이 호남이고 그 다음에 국민의힘에서 당직자 생활을 했기 때문에 국회에 있을 때 많이 보셨죠? 예, 그 극우적인 사람이 아니라 그렇죠. 실무적이고 합리적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분이 지금 국민의힘에 있는 그 당직자들을 보통 이제 신한국당 공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부터 공채 세대인데 이분은 제가 알기로 민정당 시절에 그렇죠. 민정당 시절에 이제 80년대 시절에 그때 사무처 직원 출신이에요. 즉 군사 독재 정권 시절에 호남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민정당에 몸담았던 뿌리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의 사고가 합리적 중도 보수다, 뭐 와이어스 라인이다 이렇게 보기 어려운 거예요. 네. 그렇죠. 이분이 그러니까 80년대 호남 출신이면서 스스로 그때 당시 지금 현재 국민의힘 계열 정당에 갔다는 것 자체는 사실은 좀 납득하기 힘든데. 그렇죠. 그것도 민정당이에요. 신한국당도 그렇죠. 아니고. 근데 그 이후에 사실은 이제 그 2000년대 뭐 90년대 이때는 당직자로서는 이제 그 호남 출신이라는 것 때문에 그 독특한 영역이 있었고 그리고 사실은 국민의힘 안에서는 늘 약간 마이너리티였었죠. 호남 출신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걸로 가치를 인정받기도 했고 또 한편으로는 계속 본인 입장에서는 계속 이제 소외되는 그런 쪽이긴 했었는데 이게 최근에도 보면 이 점점 이제 오른쪽으로 갔고 이게 워낙 빠르게 지나가서 우리가 잘 인지를 잘 못하는데 한덕수 전 총리가 그 대선 후보 출마했을 때 그때 그 대변인 역할을 그 옆에서 했었잖아요. 했었죠. 하고 그 이제 그 단일화 그거 할 때 이제 한덕수 쪽 맞습니다. 그 얘기했죠. 그러면 한덕수 쪽은 친윤 그 윤호개인 그렇죠. 그쪽이죠. 그러니까 이제 계속 이 맥락을 같이 이어져 내려오는 윤호개인 세력과 맥락이 같이 있었죠. 그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는 윤호개인 공천을 하겠다는 그런 거 아닌가요 이게? 결국은 실제로 그래서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 게 어제 그 장동혁 대표의 회동 취소는 전환길이 그리고 이정현의 임명은 고성국이 뭐 이런 이야기들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고성국 TV에서 고성국 대표하고 이정현 전 대표하고 공통점이 있는데 원래 박근혜 쪽으로 시작해서 윤호개인 쪽으로 간 이런 공통점도 또 있습니다. 나이도 비슷해요. 예, 나이도 비슷하네요. 그렇죠. 네. 나이가 80학번인가 81학번쯤 될 거예요. 이정현. 그 정도면 나이가 많습니다. 네, 그렇죠. 네, 많죠. 예.